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핵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대응이랄까요? 이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 쓴 책입니다. 이 책에 김일성은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투하된 핵 폭탄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0년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원자탄을 사용을 검토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항일 전쟁의 끝자락,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김일성이 핵무기의 존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인식하고 결국은 생존을 위한 뭐 이른바 한해 목표라 그럴까요? 핵무기를 택하게 된다는 과정을 쭉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김일성은 1950년 12월 1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뭐 원자탄을 사용한다는 흉악한 위협을 들고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원자탄에 대한 그 위력, 공포의 원자탄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도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원자탄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1991년까지 남한에 배치돼 있었죠. 그리고 전술 핵무기가 뭐 철수한 이후에도 미국의 이런 대규모 한미 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반입,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이 가공할 핵무기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은 소련이라든지 중국 공산권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할 때는 그런 대로 뭐 나름 개발의 움직임을 본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가 자신들의 보호,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등등등으로 인해서 1955년도부터 핵 개발에 사실상 착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에 원자 및 핵 물리학 연구소를 북한 과학원에 설치하고요. 1956년 9월 7일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매년 300여 명의 북한 기술자들을 소련에 파견하게 됩니다. 평화적 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1959년에는 중국하고도 핵기술 관련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쭉 있는데요. 1960년대는 미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해서 소련과 중국을 오가면서 핵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3천여 명의 북한 과학기술자들이 핵 관련 교육을 받고 귀국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1965년도에 평양 북번 92km 지점에 영변이라고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여기에 2메가와트 용량의 소형 실험용 원자로 IRT 2000이 건설됐다는 점입니다. 소련 기술자들이 1965년 모두 떠나는데, 북한이 여기서부터 독자적인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978년에 김일성이 북한 정권 창건 30주년 기념 보고 연설에서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이런 선언을 하는데, 전국토의 요새화가 핵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나름 어느 정도 수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진척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연구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1980년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5메가와트 흑연 감속 원자로 설계에 착수하고요. 또 에너지난과 결합해가지고 그 우라늄을 통해서 원전도 돌릴 수 있고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1984년도에 23년간의 교류 단절을 끊고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소련이 단서를 답니다. 북한이 NPT에 공식 가입하면 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985년 12월 소련과 북한 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됐고 체르노빌에 있는 것과 유사한 440메가와트 용량의 소련형 원자력 발전소 4기를 북한에 건설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북한은 소련의 요구에 따라서 NPT에 정식 가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과정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1982년도 미국 첩보위성이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을 최초로 탐지합니다. 미 정보당국은 그 후에 영변의 상황을 계속 감시하다가 1982년 4월에 영변에서 핵 원자로로 추정되는 구조물의 건설 광경을 포착한 이후에 84년에는 원자료, 냉각탑 등 원자료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진척된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1987년도까지 쭉 있는데요. 미국은 1989년 2월에 이런 사실을 소련하고 중국에 각각 통보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한국 정부에서 당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핵 위기 발발 시점을 보통 1989년 9월 프랑스 상어미성이 영변핵 시설 전경을 촬영하고 그걸 전 세계 언론에 공개한 그 시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 북핵 제1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이런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지고 고위급 회담도 하고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사실은 소련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북한은 1992년도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자국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얼마만큼의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했는지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IAEA 사찰단이 갔는데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하고 IAEA가 생산했을 거라고 추정한 이 양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IAEA는 1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걸 추측했는데 북한은 80g 정도밖에 생산한 게 없다, 추출한 게 없다 이렇게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로 양측이 대립한 결과 IAEA가 특별 사찰을 요구하니까 북한은 이걸 거부하고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 1차 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영변 그 핵시설을 정밀하게 폭격하는 전쟁 카드까지 뭐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혹시 작전을 위해서 검토한 거지 실제 작전을 전개할 생각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고 또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그해 10월에 합의문이 도출되죠. 그게 바로 제네바 합의입니다. 제네바 합의. 제네바 합의의 정식 명칭은 북미 합의 틀입니다. 틀. 저도 그때 당시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이 과정을 취재했는데요. 합의 문서의 내용을 정식 명칭을 보고 뭐 이런 합의 문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합의는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어쨌든 제네바 합의는 핵 개발에 거의 뭐 성공하려고 하는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 체결한 첫 번째 어떤 그 대결을 봉합한 그런 문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 많은 학자들은 당시 미국이 북한과 이런 합의를 그 내용을 보면 좀 엉성합니다. 이런 합의를 김일성 주석이 죽고 그 이후에 그 북한이 뭐라 그럴까요? 조기 붕괴된다 그럴까요? 조기 붕괴된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뭐 붕괴될 거니까 합의를 체결하고 나중에 상황을 보자, 관리하자 이래가지고 뭐 체결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조기 붕괴론이 원인이 된 제네바 합의 체결 이런 분석인데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듯이 1994년 김일성에 이어서 권력을 쥐게 된 김정일이 사회주의는 과학입니다. 라는 그 유명한 논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고난과 행군이 있더라도 동구권의 붕괴, 그 다음에 중국의 말하자면 천안문 이후의 개혁개방의 강력한 추진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만의 독특한 길을 가겠다.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길을 고수하겠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라는 이 논설은 나중에 이 문제를 공부하고 천착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붕괴의 위협 속에서도 북한은 국력에 모든 걸 쏟아 부어서라도 핵무기 개발에는 이 일로 매진하겠다. 이런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김정일의 성군 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핵 개발에 더더욱 매진하는데 결국 이런 걸 통해서 1998년도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두죠. 김정일이. 그래서 핵 개발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미국의 신경을 건드린 것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당시 제1부부장하고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나왔던 HEU 발언, 그것을 당시 미국의 네오콘이나 부시 행정부가 그걸 잡고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게 됩니다. 파기하면서 이게 HEU 파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2차 핵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핵 위기가 발발합니다. 그것을 봉합하고 관리한 협상 체계가 바로 북핵 6자 회담입니다.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되는데 사실 제가 당시 현장의 기록을 담은 2009년도에 담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오랜 기간 협상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9.19 공동성명, 2.13 합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합의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2008년 12월 마지막으로 협상은 종료되고 최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실험을 더해서 결국 6차례의 핵실험을 다 하게 되고요.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구사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북한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김정은하고 벌써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앞으로 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해결이 될까요? 이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과 중국 관계 틀에서 북한 핵 위기 과정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1차 핵 위기 때는 중국은 거의 방관자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좀 많이 개입은 하긴 했지만 한국 정부는 김영삼 정부는 당시 스스로 북미 양자 협상 틀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을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협상인데 당시 우리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과 협상을 끝내고 나온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디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장 밖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창밖의 남자들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부른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2차 핵위기, 말하자면 HU 파동 이후에 육자회담이 전개됐을 때 과정을 보십시오. 중국이 육자회담의 의장국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국으로서 6년 동안의 협상을 쭉 주관하는데요. 여기서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시기는 묘하게도 중국의 부상이 급부상한 G2, 그룹 업 2, 그래가지고 중국을 미국과 함께 양대 강대국으로 지칭하게 되는 그런 시기하고 겹치는 시기입니다. 후진타오 혁명 4세대라고 할 수 있는 후진타오 1기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사실은 후진타오 2기 그리고 최근 혁명 5세대를 대표하는 시진핑 주석 시대에 와서 미국과 중국은 노골적인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속으로 관계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반도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핵 문제가 미중 갈등 관계의 핵심 변수, 핵심 카드로 전이 되는 이런 현상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사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을 흔들었던 이 사드 문제도 미국은 물론 북한 핵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라고 하는데 어디 중국이 그렇습니까? 중국의 본토를 겨냥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미국의 위협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시민은 미국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만한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칩니까?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 무리한 보복을 하는 이게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북한 핵 문제가 미중 갈등 구조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남북이 또는 북미가 해결하고 싶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의 동의 없는 합의도 이제는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롭게 위치 지어져 가는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 이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앞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좌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그 핵 개발의 원류라고 할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짚어봤는데 일제시대 때 유명한 조선인 핵 물리학자들 이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의 제자들이 핵 개발을 위해서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겪는지 이른바 영변에는 진달래꽃이 왜 피지 않는지 그리고 한반도 남쪽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등에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